안녕하십니까. 송산의 이지하는 기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업비 설명회 교육 때 제가 인건비 산출 내역서라는 일종의 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법을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어, 올리거나 아니면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그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체적인 인원이 조금 많아서 일정을 아, 잡고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대략 한 10분 이내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요 제목은 인건비 산출 내역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수행기간마다 요걸 인건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인건비 가져가실 인건비를 여기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트고요. 전체 구성은 크게 입력 정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고,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 계획서상에 나오는 그런 협약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급여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세 군데, 그 다음에 참여율 정보, 그 다음에 참여 일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인건비 산출 내역서가 그 후단에서 인건비 산출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일단 여기 수행기간 정보 입력되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기간 정보는 우리 사업계획서, 협약서에 나오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여기 참여 인력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최초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그러한 예산을 적어주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투입 인력이 변경이 돼서 이러한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변경된 이후에 최종적인 예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행기간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총 인건비의 한도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요 수행기간 정보 시트에서는 수행기간 정보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산된 그 인건비 금액이 예산을 대비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많이 집행할 수 있는 초과이익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참여율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급여가 너무 높아서 이 예산에 있는 금액을 갖다가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과하더라도 실제 초과하는 부분까지 인건비를 가져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건비 집행을 최초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시트에서는 초과액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실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산정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액이 나올 경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신 이제 초과액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초과액이 많이 나오든 문제가 없는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여러 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참여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초과액이 가장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가 문제인데요. 최초의 최종 예산이 있고 특정인 예를 들어서 길동량이라는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 5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최초에 설정을 했는데 부족액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상태로 간다면은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액이 나올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부족액이 나올 경우에는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인건비를 반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리하는 방법은 참여요건 변경 통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셔서 그 결과를 통보한 다음에 변경된 금액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여 정보를 입력하는 탭입니다. 급여 정보는 우리 흔히들 이제 세후 정보가 있고 세전 정보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급여 대장에 나오게 되는데 급여 대장에 나오는 정보 중에서 세전 급여 총액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길동량 선생님의 3월에 450만 원이 적혀 있는데요. 이 450만 원이라는 거는 급여대장, 3월 급여대장에 길동장님이 받는 급여 총액이 4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그 다음에 소득세를 차감한 후에 실수령액은 이거보다 한참 작겠죠. 한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작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액을 적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현재 3월, 4월인데 지금 12월까지 적혀 있는 이유는 저희가 특정 인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려고 전체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우리 수행기간, 우리 사업비 담당자 분들께서도 전체적으로 현재의 사업계획서에 있는 급여 참여율을 놓고 토대로 전체적으로 12월까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은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잡혀있던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부족액이 인건비 잔액을 전부 다 소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한 4월 달에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여기 이후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급여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한 한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급여 정보나 4대 보험이나 퇴직급여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이 증빙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증빙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실제로는 우리 회사의 통지는 개인별로 바로는 안 나오죠. 이 뭉뚱그려져서 전체 납부해야 될 통지서 금액만 나올 거예요. 실제 물론 이제 개별 인력별로도 이거를 다 쪼갤 수는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공단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개인별, 사업자별로 나누셔야지만 이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4대 급여 금액이 충분하다면 4대 보험 사업주분이나 퇴직급여는 가능한 한 급여 정보에 활용하지 마시고 우리 급여대장에 나오는 급여 총액과 참여율 가지고만 인건비 집행액을 계산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수행기간 정보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여 정보 입력하는 부분, 세 번째는 입력하는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참여율 정보와 참여 일수를 입력하는 건데요. 저희가 참여율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만약에 변경이 전혀 없다. 참여율이 변경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계속 1차에 동일한 참여율, 사업기획수상의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길동량 선생님의 7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7월 1일부터 바뀐 금액, 바뀐 율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월 중에 바뀌었을 때 우렁찬 선생님은 6월에 월 중에 바뀌었어요. 5%로 계속 가다가 6월에 20%로 바뀌었을 때는 바뀌기 전까지는 5%를 적어주고 바뀐 이후부터는 20%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변경된 이후에 월에는 전부 다 1차에다 변경된 이후에 율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우렁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한 번 더 바뀐 것 같은데요. 9월 1일부터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율 정보가 변경되는 부분이 입력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참여일수 정보에도 일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변경된 부분에다가
정확히 일할 계산을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렁찬 선생님이 지금 월 중에 변경이 됐잖아요. 이 경우에는 5%는 지금 6월 10일까지만 5%가 되는 거고, 그 이후 6월 달에 지금 전체가 30일이거든요. 30일 중에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은 5%가 아닌 20%를 적용해서 한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일 정보와 참여 일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별, 그 다음에 인력별 인건비가 산출이 되면 이 금액들을 원래는 개별적으로 참여 인력별로 참여 인력이 개인 통장에 이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사람별로 요 금액 전체 급여 총액이 지금 길동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급여 총액이 한 달에 450이에요. 450인데 이 중에서 45만 원만 별도로 주고 나머지 이제 뭐 한 400, 뭐 얼마죠? 400만 원이 조금 넘는 이제 다른 금액은 또 별개의 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만약에 고지고대로 한다면, 원칙대로 한다면 길동량 선생님한테는 두 번이 입금이 되게 될 거예요. 45만 원은 우리 사업비 계좌에서, 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령액과의 차이는 우리 회사의 급여통장에서 지급이 될 텐데, 이게 인력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급여 이체를 은행에 대량 이체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뭐 부분만 이렇게 이체를 하는 게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되는 인건비는 굳이 개별적으로 이체를 하지 마시고 우리 급여에서 전체 나오는 급여 실수령액 전체 100% 기준인 이런 인건비를 먼저 집행하신 다음에 사업비 계좌가 아니라 법인 계좌에서 먼저 인건비를 100% 집행하신 이후에 우리 사업비에서 해당 월에 가져가야 될 금액을 사업비 계좌에서 급여 계좌 혹은 법인 계좌로 이체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입력해야 될 부분이 우리 수행기한 정보, 사업 계획서에서 나오는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급여 대장에서 나오는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참여율과 참여 일수를 입력하는 부분, 이 세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인건비 산출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 수행 초기에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지금 현재의 참여율과 그다음에 급여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 전체 인건비가 전부 다 소진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셔서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현재대로 계속적으로 집행하시면 되는 거고, 부족액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참여율을 높이셔서 참여율 변경 통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신 다음에 인건비를 집행을 하셔야지만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전액이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예산 총액이 전부 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맡으신 담당자분은 4월에 지금 현재대로 12월까지 간다면 전부 다 소진이 가능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경우에는 참여연금 변경 통보서를 통해서 우리 키사에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를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보다 조금 더 인건비를 수월하게 집행 관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